시작은 됐습니다. 아직 안 했죠? 아니 안 했어요. 네. 혹시 푸시한번 푸시하죠. 강의 시작한다 생각하고요. 자꾸 제가 금방 다시 올렸어요. 제가 다시 올렸어요. 강의 시작하니까 박수 한번 네, 그러니까 제가 안할게요.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 3분 정도 풀샷으로 잡고 영상팀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한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럼 박수로 크게 그럼 거기서부터 잡으실 거죠. 자, 귀한 시간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 교수님의 귀한 강의. 실은 여기는 쫙 여기 남양주서부터 쫙 해가지고 이 화순 적벽과 우리 김영수 교수님의 이 강연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수님의 강의를 모실 때 커다란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마천 사기의 대가 우리 김영자 숙자 김영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열렬한 박수를 받아보기는 오래간만이에요. 네. 열렬한 박수가 제가 강의를 다니면은 박수를 제일 크게 치는 데가 어디예요? 가슴 아니 제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뭐 여러 분야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다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세게 박수를 치는 데가 있어요. 어디게요? 무당이요? 박수무당. 오, 박수. 박수무당. 말 된다. 그거는 맞죠. 박수무당. 좋네. 군대입니다, 군대. 근데 거기는 안 치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는 뭐 하루속까지 질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군대 가서 강의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네. 오늘 특별한 강의 사실 이런 데 오면 강의하면 안 되는데 그죠? 뭐 바람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도 좋은데 사진 찍고 놀다가 가야지 뭔 강의입니까? 근데 적백이 오셨으니까 우리 적백에 관한 강의는 오시면서 우리 서 교수님한테 충분히 얘기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중국 적벽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적벽하고 와서 제가 오래전에 저는 여기 와서 보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화순 적벽보다 중국 적벽을 더 많이 가봤기 때문에 친숙하기는 중국 적벽이 더 친숙합니다. 근데 풍경은 경치는 화순이 훨씬 낫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오늘은 적벽에서 적벽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적벽에서 적벽 이야기 하는 걸로 짧게 하겠습니다. 30분 이내에 끝내고 배도 고프니까 밥도 먹고 좀 제 강의하기 전에 이제 공연부터 시작할 거니까 공연 듣고 이게 리허설이래요. 맞아요? 예. 됐죠 이제 이 정도면? 네. 박수 한번 오세요. 박수! 그러니까 숫자가 할 때는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진행해 주세요. 이건 놔두시고. 네, 다음 분 우리 귀한 행사에 함께 참여하시고자 목포에서 오신 걸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사만천 청년을 만나라 제 9번째 강의 사기와 인재, 다양한 인재들 모습 내 적병 이야기를 교수님께 해주실 것이고 이 귀한 강의 9번째 강의를 축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목포가 낳은 세계 최고의 가수 정옥자일자 정옥래 가수이고요. 이분 유튜브 옥래가 좋아요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분도 굉장히 우연찬 기회로 또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친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포의 친구 정옥래 가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이 공간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인데 오늘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신발 벗으세요 뭐 했다가 보니까 제 양말이 빵꾸가 나 있네요. 절대 제 양말 보지 마시고 이쁜 제 얼굴만 보십시오. 네네. 목포에서 올라왔고요. 정웅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강희 선생님께서 이 노래 좋다고 저를 계속 고맙소라고 불러주세요. 고맙소 노래 첫 곡으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오신 지인분들 아마 지금 몇 주차 같이 수업하셨으니까 다 가족이 되셨을 거예요. 손을 꼭 잡으세요. 손 잡아요. 손을 꼭 잡고 하는 대로 안 하면 시작 안 한다요. 네. 네. 그 남녀가 상렬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살짝 벗어나서 잡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서 갈게요. 박수요. 노래 끝날 때까지. 아, 땀날 것 같으시면 이제 네네 이제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뭐 사랑하시면 꼭 잡고 계셔도 됩니다. 어머, 저 두 분 절대 안 헤어질 것 같아요. 저 두 분, 네, 저 두 분입니다. 네. 어머, 카메라 찍느라고 살짝 허벅지 위에 손을 살짝 올려주는 샷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이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아무도 모르지 않아.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곡은 부인분을 위한 노래입니다. 발음 갈게요. 세월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익어가는 겁니다. 갑니다. 박수 한 번 더. 발음 첫 가사가 뭐죠? 발음 첫 가사 아시는 분? 그래서 선생님 아실 것 같아요. 발음 첫 가사 뭐예요? 아니요, 내 손에 잡은 것이 오케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좋으셨어요? 마지막 곡은 제 자작곡 행복이란 노래로 마무리하고 우리 강사 선생님의 또 멋진 강연 듣고 흥이 좀 받으신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또 앵콜 아주 신나게 져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제 행복이고요.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담아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서로가 만들어 가는 것, 사랑은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 음악이 함께라면 추억이 쌓이네. 우리 모두 손을 모아 파랑새 되어 힘찬 노래에 날겠지. 기쁨이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네. 행복했으면 좋겠네. 전체 다 같이 행복했으면 하트 날리시고 좋겠네. 앵콜은 강연회 끝나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빵꾸나 가지고 미쳤다. 너무 훌륭하죠? 감사합니다. 귀한 음악 감사하다고 토닥스럽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실은 이 자리는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합쳐져서 특히 우리 임명수 교수님과 서승복 교수님 이하 모든 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수절명하고 우리 교수님 계실 때 커다란 박수와 함께 귀한 강의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명수 교수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뭐 했다 그러지 않았어? 1점은 그러면 안 돼. 통과? 네. 실은 이제 소방 청남을 하는데 다음 하시라. 다시 핸드폰 키십시오. 예. 이게 강의장이면은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그죠? 이게 핸드폰으로 강의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적벽에서 적벽을 이야기하다 첫 페이지 한번 켜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없으세요? 핸드폰에? 다운받고 계세요? 네, 다운 받으셔야죠. PDF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야지. 제 강의안이 전부 다 그림이기 때문에 그거 다운 안 받으시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운 받으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없는 분
저 못 받았어요. 왜요? 강연. 이 안에 들어오셔야지. 톡으로. 톡으로. 그 원장님이 그러면 없는 분들 지금 돌아가면서 깔아드리세요. 제 촬영 중이라. 아 그냥 저기 그러면 우리 저기 강연 선생님 얼굴만 보고 계속 잘생겼다 하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보내드리세요. 열어놨으니까 제 걸로 거기 있는 걸로 보내드리면 되죠. 010-4604-0485 4604-0485 또 없는 분들이 얘기하세요. 우리 저기 김강남 원장님 다니면서 아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뭐 빨리 끝내고 한 바퀴 도셔야지 그죠? 아 빨리 끝내고 샌드위치 먹고 다 싸가지고 이제 분리수거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도시게요. 하나의 문화 유적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 사람. 네.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요. 사랑. 사랑? 그 이제 러브스토리가 가미되어 있는 곳의 장소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일단은 보기가 좋아야죠. 그죠? 네, 장소가 중요하죠. 사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장소 가볼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볼만한 게 있어야 된다. 특히 경치가 관련돼 있는 유적지 같으면은 그 경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 딱 좋죠,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스토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중국말로는 고사라 그러죠, 그죠?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없으면 밋밋해집니다. 그래서 적벽은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입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 머리와 가슴 속으로 전달해 주려면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야? 그럼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러면 어떤 문학 작품이 그 안에 개입이 되면 훨씬 뭐라 그러니까 효과가 배가 되죠. 그렇죠? 적벽이 유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삼국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삼국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그것도 스테디셀러가 없었더라면 아마 적벽이 이름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처럼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히 동양 문화권에 있어서는 적벽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문학 작품이 갖는 또 하나의 파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겹쳐지면서 사람들에게 인구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또 그 장소를 찾게 되고 하면서 점점 더 부가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장소가 하나의 마크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제가 2년 전인가 아마 그 중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랜드마크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랜드마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 인상이 박히게 된 계기는 9.11 때문이었습니다. 9.11 이후로 미국이 그 지역을 랜드마크로 뉴욕의 랜드마크로 삼는 바람에 제로 그라운드라고 그러죠. 거기를 그렇게 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또는 뭐 사람들 입에 랜드마크 하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문화나 관광 차원으로 한 단계 뛰어 올라감으로써 전 세계의 랜드마크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우리 고장의 랜드마크는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수는 당연히 여기입니다. 여기가 갖는 의미가 일단은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요소를 잘 갖추고 있고 좀 이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안에 보시게 되면 중국 적벽 보시면 이거 훨씬 못해요. 재미없습니다. 이거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풍광도 주변 풍광도 훨씬 좋고 보존도 잘 돼 있습니다. 중국의 적벽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고 그 전쟁을 삼국지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람에 또 그것이 이 문학 작품이 단순하게 소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영화로 만들어졌죠. 거기다가 애들을 위해서 게임으로 어마어마한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됨으로써 모르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오래전부터 저는 그 중국 전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 그 삼국지 프로그램도 제가 제일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장강 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한국에서 여행사나 이런 쪽 상품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해본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적벽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적벽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 적벽 전투가 유명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무려 45회에서 50회에 걸쳐가지고 5회는 6회에 걸쳐가지고 이 전투의 전후 과정까지를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별하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한 게 제갈량이 동풍을 빌리는 교차 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방향을 바꿔놓음으로써 화공이 가능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비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의 소설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만들어 주려면 그 안에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반지의 제왕 이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동풍을 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초선차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화살을 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풀로 엮은 배를 타고 가가지고 마치 조조진영을 공격하는 것처럼 몰고 들어가서 조조진영에서 화살을 마구 쏘아야 되니까 이게 전부 다 풀로 엮은 배에 전부 다 화살이 박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10만 개의 화살을 동시에 한꺼번에 얻는 그런 전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육계라든지 그 다음에 연암계라든지 화공 이런 장면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절묘한 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적벽이 갖는 상징성이 훨씬 더 커져 버렸죠. 그렇게 해서 적벽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인이나 묵객들이 그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또 다 한 수 시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나라 시대 때 소위 얘기하는 시의 전성기라고 하는 당나라 때 이 적벽을 방문을 해가지고 온갖 작품들을 많이 남깁니다. 중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장안에서 적벽까지 오려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인들이나 묵객들은 다니면서 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적벽이 이제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만 봐도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나라 때까지 14명의 시인이 다녀간 걸로 현재. 그러니까 이름 없는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빼고 중국 문학사에 아주 화려하게 이름을 남긴 사람들만 해도 14명의 현재 기록이 확인이 되고 작품들은 뭐 수십 작품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벽이 알려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여기도 있습니다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오후에 아시아 문화전당에 가서 우리 한국 사마천학교 달마토 행사를 들으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 부분을 아시게 될 텐데 적벽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소리 5마당 가운데 적벽가가 있잖아요. 그죠?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적벽가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왜? 이게 전쟁 이야기, 싸움 이야기잖아요. 영웅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 판소리 5마당 사설들이 정리가 되고 하면서 이 적벽가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읊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져. 우리나라도 독특한 또 하나의 요소가 더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벽가라고 하는 판소리 때문에 적벽이 더 유명해졌고 이런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화순군에서 적벽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저희 행사에
송재희 선생님이 이제 판소리 사설 가운데 중국 고전과 사마천 사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판소리 5마당 가운데 사마천 사기가 다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중국 고전은 뭐 적벽가는 당연히 삼국지를 줄거리로 해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은 사마천 사기가 5마당 전체에 안 빠지고 다 들어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하고 강의를 초청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오페라나 뮤지컬은 돈 수십만 원씩 주고 남의 나라 거는 비싼 돈 주고 가서 보면서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우리 거는 놔두고 오페라나 뮤지컬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설들이나 이런 가사들은 전부 다 신화에서 오거나 서양 고전의 작품들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판소리 5마당 속에 인용되어 있는 사설들의 내용을 보면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왜? 그거를 누리는 계층이 다 양반들이었잖아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차는 사람들이었지만 감상하는 사람들은 다 양반들이었죠. 지금은 오페라 가수나 뮤지컬 가수가 큰 대우를 받고 있지만 옛날에는 오페라나 뮤지컬 가수는 그냥 악단의 한 일원이었을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서양의 문화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로 우리가 치부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가서 관람하고 보면서 정작 우리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급스럽게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아예 나서가지고 경극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국 오페라, 차이나 오페라라고 하는 경극 소리 알아듣는 분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북경에 오면은 극장에 가가지고 경극을 관람한단 말이죠. 이건 국가가 아예 대놓고 그런 정책을 밀어주거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고급스러운 중국 고전에 인용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서민들의 예방 같은 것들을 잘 살려서 그 가사를 충분히 숙지시키고 이해시키고 한 바탕 위에서 잘라서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무슨 뭐 심청가 한마당을 완창하려면 누가 그거 감상하겠어요, 그죠? 젊은 애들 더더군다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중요한 핵심되는 대목들을 잘 설명과 곁들여서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문화 정책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킨 다음에 고급스러운 상품으로 재개발하는 그런 차원의 문화 수준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이번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적벽가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아니 뭐 코리아 경극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식으로 얘기하면 중국식으로 얘기한다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화의 부가가치는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스토리,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경관 삼천리 금수광산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형태로 문화를 좀 개발하고 창조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적벽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가운데 얼굴에 보시면 적벽대전이라고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의 역할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벽대전 2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삼국지 드라마는 뭐 여러분들 중국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다 나온단 말이죠. 그것도 매년 버전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것을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영화인들이나 그다음에 젊은 예술가나 문화인들이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영화 만드는 수준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우리식으로 소화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또 보편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왜 컨텐츠는 중국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수준이 떨어져.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영화 수준도 떨어지고 드라마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중국 거라고 해가지고 터부치하고 배척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부분들은 전부 다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애정의 문제라든지 원하는 거 은혜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들로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우리식으로 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하게 되면 그러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거나 사마천 사기를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켜놓으면은 제 소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사마천을 30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목마른 게 뭐냐 하면 사마천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 한 편이 중국에 없어요. 드라마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무제를 다루고 있는 대하 사극 가운데 사마천이 잠깐 등장하긴 합니다. 중국이 왜 그러면 사마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의 영화 한 편을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못 만드느냐?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를 다루려면 권력을 비판하죠, 권력자를 비난하죠, 이런 부분들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다루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우리 젊은 영화인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해서 영화를 만들면 훨씬 낫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한 역사가의 삶을 다루는 거지. 굳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도 저는 우리 역량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중국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줘서 뭐 한중간에 합작 영화를 만든다든지 뭐 일본 배우 이번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배우가 일본 감독 작품에 출연해가지고 남우주연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문화는 내셔널리즘을 비롯해가지고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예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허물어버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화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못합니다. 정치나 외교나 이런 부분들이 개입되게 되면은 자꾸 민족주의 내세우고 뭐 혐한, 혐중, 혐일 이런 거 내세워가지고 이건 정치가들은 그걸 이용하거든요. 일부러 조장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권을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혐한을 조장하거나 혐중을 조장하는 거 이거는 아주 못된 정치 그 습성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부분을 허물어뜨리는 건 결국 문화가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방송국에 쏘아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몇 편이나 찍었지 않습니까? 삼국지 다큐멘터리를 왜 쏘갔냐? 사기를 여거 잘 해주시면 사마천 사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결국은 사기 전문가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삼국지 그 다큐가 있습니다. 4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적벽편은 제갈량 쪽에 적벽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시고 싶으면은 그 드라마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적벽이 또 유명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논쟁이 붙어요. 싸움이 붙어있네요. 그죠? 문화도 마찬가지고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물이 주목을 받는다든지 그 문화나 그 스토리가 주목을 받으려면은 거기에 반대하거나 또는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논쟁이 따라주게 되면은 이게 또 올라갑니다. 그죠? 관심을 끌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전라남도 영광인데 영광이 백제불교 도래지로 알려져 있어요. 백제불교가 영광으로 왔다는 겁니다. 저 동진에서 마라난타 존자가 저 한성으로 가지 않고 영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불교가 처음으로 영광에 와가지고 백제불교가 도래됐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성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백제불교 도래지에 유적을 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저 인도 쪽에 유물관도 하나 만들고 가가지고 대충 어디 꼴통품 파는 데 가가지고 사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설입니다. 정설은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뭐냐 그러면 왕이 직접 나가서 마라난타를 맞이했다고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백제의 왕이 누군가 침류왕인가요? 백제불교가 도래됐을 때가 아마 그럴 텐데 왕이 직접 나가서 맞이했으면은 한성 근교죠. 서울 근처죠. 그러면은 인천이나 이쪽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민간 전설이 내려와요. 그래서 영광 사람들은 여기가 백제불교가 처음 전래된 곳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마라난타가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불시착이죠. 가장 그럴듯한 설은 배를 타고 오다가 해류가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종종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저쪽으로
인천 쪽으로 못 가고 남양이나 이쪽으로 못 가고 또 영광으로 불시작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육로로 한송으로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개연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광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전국에다가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을 붙여야죠. 좀 속된 말로 싸움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영광 내려와서 교수하면서 영광군이가 제안한 게 그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불교 도래에 관한 전국 학술 대회를 하라. 그럼 돈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한 1박 2일 정도. 그러면 중앙에 있는 모든 TV나 신문사들이 와서 취재를 해갈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논쟁이 어떻게 결론 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불교 도래라고 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라남도 영광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 적벽 같은 경우는 화성군 입장에서는 중국에 있는 호북성 적벽시, 적벽시입니다. 시 이름 자체가 현급시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군급시입니다. 적벽시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해서 중국 사람 여기 가서 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적벽보다 훨씬 낫거든요. 말도 못하게 여기가 몇백 배 더 보기 좋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교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이제 풀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적벽대전을 둘러싸가지고 적벽하고 무슨 논쟁이 벌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 단초를 제공을 해요. 적벽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 적벽이 두 군데 있다고 아까 우리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황주라는 곳하고 또 하나는 적벽시 지금 여기 포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포기시입니다. 요 두 곳인데 소동파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적벽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동파가 간 곳이 적벽대전이 벌어진 곳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설이 나눠집니다. 적벽이 일어난 장소에 대한 논쟁이 첫 번째 벌어졌어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진 곳인데 전투 장소에 대해서 이설이 생겼다, 이견이 생겼다. 이거 학계가 시끄럽죠. 그리고 일반인도 시끄러워. 왜? 일반인들도 적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신문에 막 실려요. 논쟁이. 그러니까 아마 요즘 벌어졌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SNS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신문 지상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그걸로 끝났지. 요즘 같았으면 진짜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주장이 맞붙었어요. 결국은 현재 포기시 적벽, 즉 소동파가 이제 적벽불을 읊은 곳이라든지 적벽에 관한 이야기를 남긴 곳은 적벽 전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라는 것으로 이제 대체로 결론을 났습니다.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조조가 왜 졌을까? 아니 100만 대원을 끌고 내려왔는데 여기 몇십만 채 안 되는 오나라하고 초보 동맹군에 의해 가지고 박살이 났단 말이죠. 왜 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또 벌어졌네요. 그 논쟁의 기본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먼저 위치부터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그 강의 보시면 호북성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앞에 지도는 중국 전체에서 호북성의 위치가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빨간 점으로 고기예요, 지금요. 호북성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전체 중국 위의 위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호북성의 호북성의 수도가 무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한이에요. 이 코로나의 핵심 키워드가 우한이잖아요. 무안 오른쪽에 사진은 무안이 야경입니다. 이게 장관입니다. 무안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실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무안은 모두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안은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 도시고 나눠져 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무창구라는 그 다음에 한구라는 곳이고 또 하나는 한양입니다. 조선의 한양이 여기서 왔어요. 요 장강이 흘러와가지고 무안을 흘러나가면서 한수라고 하는 지루가 생겨요. 그게 한강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명들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 지명에서 따옵니다.
한양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한강의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양자, 강을 사이에 두고 양자가 들어간 음양이 있잖아요. 음자, 양자가 있으면은 양자가 들어가는 것은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양 북쪽이죠. 한강 북쪽이잖아요. 잘 아시죠? 경복궁에 있는 곳이. 그 한양과 한수가 바로 무안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를 넘기시면 허곡성 지도가 장시한 지도가 나와 있는데 갈색으로 무안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가 성도고 오른쪽에 황주, 황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서귀포가 같은 곳이에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 다음에 이제 함령시, 짙은 노란색 함령시하고 빨간색으로 포기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적벽 전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붙는 바람에 적벽 전투가 어디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논쟁, 지역 논쟁 때문에 이 지역 논쟁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한때 난리가 났었잖아. 홍길동이 어디 사람이 난리가 났잖아. 결과적으로는 장속으로 이제는 판명이 났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균이라는 사람이 뭐 강릉 쪽에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강릉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 허균을 들고 홍길동지를 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장성에서 가만 안 있죠. 여기 사람인데 실제로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란 말이죠. 실존 인물로 조선시대 때 요 호남 지역 일대에서 도둑놈이었어요. 영광까지 와가지고 영광에 가면은 진창이라고 부용창이라고 쌀 저장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주 이런 곡창지대에서 쌀 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잠시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조운을 통해 가지고 그 부용창을 털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홍길동이 실존 인물입니다. 1500년 이후로 홍길동이 사라집니다. 완전 기록에서 죽였다는 얘기도 없고 잡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균이라는 이 문인이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유토피아를 그렇게 홍길동 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예민해요. 중국도 지역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갈량이 삼고 처리했을 때 초가집을 어디다가 지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논쟁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예민할 수밖에 없죠. 황주하고 포기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더 적벽이 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넘겨보시면 적벽 맞은편이에요. 여기 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배를 수군을 끌고 먼저 이 오림 지역에다가 배를 전부 다 정착을 시켜놓고 공격해 오려고 했던 그 지역이고 또 소 한 마리, 소 2마리 있죠, 그죠? 이거 오림이라는 거죠. 적벽의 맞은편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여기가 적벽이에요. 요거밖에 없어요. 적벽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붉은 벽이라고 했느냐? 화공을 하니까 이 강 전체가 붉은 빛으로 환하게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벽 색깔이 붉게 보였다 해서 적벽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글씨를 써놨기 때문에 적벽이다 이렇게 일하는데 앞에 설이 맞겠죠, 그죠? 뒤에 거는 적벽이라고 글씨를 새기고 붉은 원래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니까 붉은색을 칠했을 뿐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낙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적벽 주변에 다양한 다른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적벽 대전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그랬든 주유단 말이죠. 제갈량이 아닙니다. 주유입니다. 그래서 주유상이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주유입니다. 자, 조조가 왜 졌을까라고 하는 게 논쟁이 또 벌어졌어요. 한때.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공. 결과적으로 초고 연합군과 그 다음에 주유와 제갈량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고육계와 연안계를 통해 가지고 조조진영을 이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를 전부 다 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나라는
육군 위주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좀 위에 낙양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없고 바다도 없기 때문에 수군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수군 세력들을 조조가 포섭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조조가 물의 이치를 잘 모르니까 참모 그러니까 이쪽에서 초고 동맹 쪽에서 보낸 장관이라고 하는 요 첩자가 이런저런 설득을 통해가지고 이게 물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 바람 불고 하면 힘드니까 배를 묶는 게 제일 최선이다라고 해서 배를 묶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화공이 더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화공이다라고 하는 설 그것 때문에 졌다. 두 번째 여기에 반기를 든 설이 뭐냐 그러면 역병입니다. 그러니까 호복성하고 호남성 지역에 많이 번지는 전염병 가운데 하나로 주혈흡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 머무르면서 빨아들이는 그런 벌레가 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아프게 만들었나 봐요. 다른 말로는 삼풍충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래전부터 기록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여기 풍토병이었던 거예요. 호남성, 호북성 지역.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졌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록의 일부도 전염병 때문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기록의 우위는 화공인데 요설을 가지고 의학계 쪽에서 의사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돼야 재밌어집니다. 그죠? 예.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봐야 재미가 없어요. 여기 전혀 다른 쪽에서 나와가지고 반기를 들어줘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재미난 사건이 또 개입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미라가 나옵니다. 보이세요? 네. 그죠? 요게 호남성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적벽은 호북성이잖아요. 맨 밑에가 호남이야. 우리 여기 호남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호수 밑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호북성과 호남성을 가르는 경계는 동정호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의 북쪽과 남쪽을 가르는 겁니다. 동정호의 북쪽에 있으면 호북성이고 동정호 남쪽에 있으면 호남성이다. 호남성의 수도가 장사라는 곳입니다. 장사. 여기는 모택동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 장사에서 2000년 넘은 한나라 시대 때 미라가 발굴이 됐어요. 피부가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로 발굴됐어요. 머리카락은 뭐 잘 안 썩으니까 완전히 장발의 머리카락에 피부도 그대로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여기 해부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윗사진이 이제 정면 엑스레이를 찍는 사진이고 왼쪽이 해부를 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 사진이 바로 여성 사진입니다. 미라 여성입니다. 이게 귀족이에요. 여성 귀족인데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여성 미라가 이제 나왔는데 몸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니까 중국의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해부를 했어요. 지금 사실 이 장사박물관에 가면 해부된 내장이 그대로 다 전시가 돼 있어요. 이게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징그러서 안 가져왔는데 요 해부를 해보니까 사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사인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여름날 참외를 먹고 급체해가지고 참외씨가 대량으로 나왔어요. 위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벌레를 발견했어요. 주혈흡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신이 난 거예요. 야, 봐라, 호남성 2000년 전에도 이 미라는 적벽대전 전에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호남성 호북성에는 이런 역병들이 질병들이 있었다. 조조의 패배의 원인은 역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한참 논쟁을 벌여서 그래서 또 적벽이 유명해졌습니다. 적벽 유적을 좀 볼게요. 장강 중류 남쪽 호북성 함령시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함령시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 관할하는 포기시라고 하는 현급시에 소속이 돼 있고 인구는 약 47만 명 정도, 50만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삼엽유람 삼국지 이제
기행을 하다 보면은 내륙 코스가 있고 장강 코스가 있는데 요 삼협을 따라서 장강을 따라서 삼협을 따라서 삼국지적지가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천성 성도 중경 요쪽 지역이 촉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리고 장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투가 여러 차례 벌어졌고 나중에 유비가 마지막 그 이릉 전투라고 하는 전투지에서 패하는 바람에 결국은 철수해서 돌아오다가 백제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 백제성도 바로 장강에 있어요. 그래서 장강 유적지가 삼국지 기행에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이 적벽은 삼협 유람하고 삼국지 기행 노선의 중요한 기점 가운데 하나로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옛날 이름은 석두관이라고 했습니다. 돌석자, 머리숫자, 관문관자를 써가지고 석두관이라고 했어요. 2008년 적벽대전 전투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짝퉁보다는 진짜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 바탕사진에 보는 것처럼 옛날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이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조성을 해놨습니다. 적벽은 이 붉은 글씨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글씨 크기는 가로 150cm, 세로 104cm짜리입니다. 조그만 어린애 정도의 크기 글씨고 그 위에 있는 흰 글씨로 되어 있는 요 그림 글자가 란자입니다. 란자. 이건 120cm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런저런 낙서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서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동치 임신년이라고 하는 그런 낙서도 있어요. 요 동치 임신년은 1872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랫동안 찾아와서 그 다음에 명나라 때 홍무 18년 1385년 명나라 때 새긴 시문도 여기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서 보면은 낙서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다가 제갈량이 동풍을 빌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배풍대라고 하는 기념관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다른 말로는 무후궁이라고 합니다. 왜 무후궁이냐? 제갈량이 죽고 난 다음에 받은 시호가 무후예요. 그래서 제갈량 사당을 무후사 이렇게 부릅니다. 충무예요. 원래 시호는 충무입니다. 이 충무라는 시호는 잘 아시다시피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무장들한테 말이죠. 이수진 장군 충무공장 그거 똑같아. 제갈량한테 내린 시호가 충무입니다. 충무공은 이순신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충북도 많고 우리나라도 몇 사람 됩니다. 그리고는 전시관도 있고 그 다음에 봉추함도 있고 이런 유적지들이 주변에 조성이 돼 있어서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아옵니다. 그 다음 사진이 바로 백풍대입니다. 제갈량의 동풍을 빌린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전시관. 그 밑에 보시면 무후궁이라고 다른 이름도 하나 써놨고요. 여기가 이제 전시관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참 그 볼품없이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성벽하고 그 위에 뭐 창 끝 이렇게 둥글 도움을 씌워가지고 창 끝을 만들어놨는데 창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조형 감각이 미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승 적벽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서 교수님께서 다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요약할게요. 전라남도 기념물 제60호에 해당되고 동복천, 상류, 창랑천부터 시작해서 약 7km에 걸친 아주 수려한 경관입니다. 여기 배가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마 언젠가는 유람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제 요즘은 제가 서호에 가가지고 항주 서호에 가가지고 수십 년 전에 한 20년 전에 가가지고 제일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항주 서호에 배가 어마어마하게 다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야, 이게 기름물이 서호 다 오염되면 어떡하냐 근데 그때부터 전기로 갔어요. 전기로 갔습니다. 전기로 배 다니면 됩니다. 영광에서도 제가 처음에 뭘 제안을 했냐면 이제 영광 사람들은 법성포 거기에서 마라나타 논자가 불시착해서 배를 타고 그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 원불교 성지입니다. 거기가 영산 원불교 대학교가 있고 원불교 제1성지예요. 거기가
거기에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와탄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건한 절이 불갑사라는 겁니다. 영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코스를 관광 코스를 만들자. 배를 띄우자, 유람선을 띄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절절절 왜냐하면 거기 갯벌이거든요. 에이 선생님 뭐 갯벌에 뭔 유람선이 다닙니까? 야 너 또 황하 안 가봤니? 황하면은 수륙 양용 배가 다녀. 이 뻘에는 튜브로 다닙니다. 튜브를 바람을 팍 넣어가지고 튜브를 쫙 달리고 물에 가면 그냥 수륙 양용배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바퀴 올라가면 얼마나 좋으냐. 관광분들이 별로 급한 게 없더라고요. 동복댐 상류인 이 노루목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죠? 노루목이라고 하죠. 노루목 적벽, 노루목 막 지어죠. 그 다음에 물령, 아까 말씀드린 보산, 그 다음에 창랑까지 여기가 가장 절경으로 알려져 있고 1919년 김효사화 때 동복이 유배 중이던 유학자 신재 최삼두라고 하는 분이 여기 와가지고 중국 적벽 같다 해서 이름을 적벽으로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고 중국 적벽을 보지도 않고 중국 적벽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명계 조선시대가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조선의 유학자들이 주자 얘기하고 그죠? 4대 이주에 얼마나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주자를 신 모시듯이 떠받든 사람들은 주자 고향도 좀 가고 그죠? 중국의 서원도 좀 가고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조선 후기 청나라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명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영경으로 그죠?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한 것 전에는 공식 사신 외에는 우리나라 중국에서 다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다. 흥미롭게 대단히 폐쇄적인 고려시대 때만 해도요. 잘 아시는 이재현 같은 분은 중국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신라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때도 그렇고 통일신라 말기 조선 고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승려들이나 사람들이 중국을 오고 갔습니까? 근데 이놈 조선시대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희한하게. 마치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러고 살았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적벽도 안 갔다 오시고 적벽이라고 붙여놨는데 어쨌든 간에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적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은 여기 화순 적벽 사진이고요. 우리 김강남 원장님께서 찍은 사진이고요. 잘 찍으셨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수동파의 전후 적벽부 있죠. 그죠? 요 적벽부 때문에 적벽부가 또 더 유명해졌죠. 요 천하의 명문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수동파 나이 47살 때 달 밝은 밤에 적벽강에다가 배를 띄워 노들면서 지은 글입니다. 그 안에서 적벽대전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적벽대전이 또 관심을 받게 됐고 적벽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풍경과 글을 쓰는 사람의 심경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절묘하게 대꾸도 이루고 또 풍경 안에 소동파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소동파의 정신세계 안에 풍광이 들어가 있는 아주 뛰어난 묘사로 후대 문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회고하는 감상을 반영하면서도 한 인간의 한 지식인의 해탈의 경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극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적벽에 오셨으니까 제 강의도 들으셨으니까 나중에 이 전후 적벽부를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죠. 더 길어지면 잔소리가 됩니다. 여행을 하거나 문화유적지를 여러분들 다니실 때
되게 두 스타일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스타일을 제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강의를 해드렸을 때 대단히 죄송한데, 한 스타일은 신 스타일이고요. 한 스타일은 학자 스타일이 됩니다. 학자 스타일은 꼭 다니면서 꼭 설명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고, 신 스타일은 그냥 눈으로만 박아두면 되고 옆에서 뭐라 그러는데 잔소리처럼 들리는. 여러분은 어느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시인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시인 스타일을 다니셔도 무방한데, 중국 좌우 다닐 때 시인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시면 혼난다. 그죠? 거기는 현지에 가서 강의를 안 들으시면, 학자가 안 되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금강산도 19경이니까